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8세기 조선, 한 남자가 쓴 절절한 노래, 속삼이인곡인데요. 이 안에 담긴 그의 절박한 호소와 치밀한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잘 나가던 관리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결국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 알아야겠죠? 바로 유배 가사입니다. 쉽게 말해 정치 싸움에서 져서 억울하게 귀양 가게 된 선비들이 쓴 글인데요. 자신의 결백함과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쓴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정치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가 정말 똑똑한 점이 나와요. 작가가 두 개의 목소리, 그러니까 두 명의 화자를 내세운다는 건데요. 한 명은 사랑하는 님에게 버림받은 여인, 다른 한 명은 실제로 유배를 떠나는 남성,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 두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적인 슬픔과 실제 겪는 육체적인 고통을 아주 효과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부. 모든 사건의 시작, 그 충격적인 배신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생각해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저 멀리 중부까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상은커녕 다짜고짜 잡혀서 유배를 간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는 이 질문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작가는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 얼굴이 고와서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진짜로 얼굴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겠죠?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걸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노론 세력을 콕 집어서 암시하는 거죠. 자, 이제 무대는 바뀝니다. 슬픔을 노래하던 여인의 목소리는 잠시 뒤로 하고 이 끔찍한 현실을 온몸으로 겪는 남자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이 유배가는 여정 자체가 하나의 서사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소식을 듣고 압록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운 가족과 조상이 계신 서울 근교를 스쳐 지나갈 때 그 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을 건네면서 이제 정말 끝이구나 했을 그 절망감. 이 지도를 따라가는 게 곧 작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핵심적인 장면이 바로 이럽니다. 어제까지 나라의 사신으로서 탔던 그 화려한 가마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서 죄인들이나 타는 허름하고 초라한 가마에 태워졌다는 거죠. 신분이 한순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는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우리 임금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믿으셨을까? 이게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겠죠. 그는 삼인성호나 직무투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끌어와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 사람이 짜고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없던 호랑이도 진짜 있는 것처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임금님이 어리석어서 속은 게 아닙니다. 워낙 간신들이 집요하게 거짓말을 해대니 현명한 분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라고 왕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그렇게 길고 긴 여정의 끝은 바로 이 척박하고 외딴 섬 추자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죠. 그냥 섬에 사는 것도 힘든데 위리안치라는 형벌까지 받아요. 이게 뭐냐면 집 주변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빽빽하게 쳐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그야말로 완벽하게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삶은 정말 처참합니다. 집은 곡식 한 말 들어갈 정도로 좁아 터졌고 비는 줄줄 새고 방 안에는 온갖 벌레가 들끓고 명절이 되어도 먹는 거라곤 멀건 국에 소금에 절인 배추가 전부였다고 해요. 여름엔 덥고 벌레 때문에 겨울엔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생활이었죠. 물고기 머리에 귀신 얼굴, 들사슴 같은 본성. 섬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이건 그가 섬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봤다기보다는 양반으로서 모든 걸 잃고 낯선 곳에 던져진 그의 극심한 공포와 소외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극한의 상황에 몰린 작가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을 향한 필사적인 호소죠. 광주리 속의 가을 부채,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름 내내 사람 손에서 떠나지 않던 부채가 가을이 되면 쓸모 없어져서 광주리 속에 처박히잖아요. 한때는 왕의 곁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잊혀진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그 영리한 이중화자 전략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목소리로 옛날 주나라 문왕 같은 현명한 임금님, 저의 지혜를 다시 써주십시오 하고 왕의 이성에 호소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워하는 여인의 목소리로 버림받았지만 저는 아직도 님을 위해 연꽃으로 옷을 지으며 기다립니다 하고 왕의 감성에 다가가는 거죠. 자,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5부입니다. 작가는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단 하나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변치 않는 충성심을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꼬인 매듭을 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작가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나를 모함한 저 정족들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이 이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왕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길 저는 하루하루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과 결정권을 왕에게 넘기면서 그의 처분만을 기다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기승전결입니다. 서사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본사에서는 자신의 고된 여정과 유배 생활을 낱낱이 보여주며 증거를 들이밀죠. 그리고 마지막 결사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왕 당신뿐입니다 라고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슬픔을 토로하는 글이 아니라 왕을 향한 완벽한 논리 구조를 갖춘 변론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속삼이인곡의 줄거리를 쭉 따라와 보니 이 작품이 단순히 한 사람의 억울한 유배 생활을 기록한 글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투쟁기입니다. 불효의 앞에서 언어라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증거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소리마저 잃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